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물론이고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자 한꺼번에 세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좀비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국민의힘에서 특검은 돌아가는 길인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하느냐. 그냥 바로 검찰 투입하라. 그리고 전수조사는 당신들 먼저 하세요. 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셀프 조사 얘기하고 뭐 그랬었죠? 우리는 셀프 조사하겠다. 너희 네네.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도 스텝이 좀 꼬였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같이 하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딘가에 누군가의 허물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양쪽 다 그러면 나오겠죠. 뭐. 양쪽 다 네. 나오겠죠. 근데 선출직이 더 많은 쪽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은 비율이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이거를 굳이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워낙 이제 자산가이신 의원님들이 또 많으시다 보니까 네. 뭔가 캥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야당으로서 호기를 왜 스스로 걷어차냐 네. 자신의 좀 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재선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태세 전환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그 인터뷰 컷 나온 멘트 중에 꼼수 이거는 사실 본인들도 뭔가 셈을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네. 좀 듣는데 머쓱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머쓱하다. 네. 일주일간 이제 이른바 셈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도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민주당 쪽 관련 인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왔고, 지금 국회의원 특히 뭐 시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민주당 이제 당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개발 계획이나 정보는 오히려 지금 이제 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리로 봐도 이제 불리할 게 없다 이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애초에 제기됐을 때 맥락과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제 사건의 그 맥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머뭇거리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에 같이 이제 도매금으로 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네. 어떤 이제 싸잡아 냉소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오늘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뭐 300명 국회의원 전원, 직계 좀비속, 뭐 지자체장 등등등 다 이제 선출직을 주로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환영인데 오늘 김태년 그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실효성을 언급하는 걸까요? 일단 뭐 수사 대상자들은 국회 소환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서 실효성 확보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 정보를 다 받아야 되는데 국조에서 그걸 이제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조를 하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겠죠. 국조를 하면 이제 국회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고 정책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는데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려 나와서 혼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는데 그거 네.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셈법들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는 불러다가 참고인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정부의 관리 실패 책임을 물으면 이제 되는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국조를 했을 때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난 4년간 운영을 해온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좀 생각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기초의원까지 따지면 지방의원 선출직이 몇천 명 단위라서 사실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인력 자체가 조금 네, 그런 부담이 되는 부분도 건 이제 맞죠? 염두에 네. 두고 좀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 검찰은 지금 이거를 바로 뛰어들 수는 없죠. 혐의가 뭐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쨌든 수사에 국수본이 하고 착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없고, 예, 네. 국수본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공무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부분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LH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질 수 없지만 근데 지금 뭐 특별히 드러난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검찰이 바로 투입될 수는 없으니까 기관의 성격이랑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합동으로 혹은 각자 자기 역할을 나눠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예를 들어 국회를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책임하에서 좀 내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산하 주무부처에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주무부처가 되는 중앙부처들 같은 경우는 국수본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좀 책임을 져야 됐고 이렇게 서로 한 군데 모으기보다는 좀 분리를 해야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을 트래픽이 지금 발생하면 네네.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참여연대와 이제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폭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감사원 쪽에 뭔가 제안을 했는데 감사원의 역할이 지금 최근에 논의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뭘 하고 있나요? 감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네 범위를 넘어서게 됐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계속 제기했던 게 그거죠. 이 정부가 어쨌든 감사원과 검찰이 껄끄럽기 때문에 네네. 감사원과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야당이 처음에 제기했던 거고 오늘 이제 특검을 수용하긴 했지만 특검 이전에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 쪽 입장이었거든요. 네. 감사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금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이런 네.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한다면 감사원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감사원장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놓고 여야가 각각의 정책 셈법을 갖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 이제 감사원은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민변이랑 참여연대에서 했는데 아까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이 된 지금 기적발된 LH 직원들 같은 네, 경우는 네. 당연히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감사 청구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했던 것은 이제 그분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먼저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본에서 당연히 해야죠. 나머지 기관들과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이 일부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게 들어가면 네. 그 청구를 수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절차적 기간이 또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처럼 전격적으로 내사 인지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뭐랄까요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지만 감사원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특검에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일단 처음에 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잖아요. 근데 절차가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특검을 이제 특검법 발의를 하면 특검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네. 뭐 박영수 특검이다. 뭐 네. 그래서 특검 하시는 네, 검사를 검사를 또 누구로 뽑아야 할 되고 것인가. 임용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또 시간이 또 걸릴 때가 그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국수본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첩을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양쪽 다 지금 불안해하고 네, 있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보궐 선거까지 더 이상 정치적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일들을 벌리면서 이제 네. 회피하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주면서도 조금 뭔가 새로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좀 미루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마저도 드는데 제가 음모론에 물든 건지 아니면 이게 진실인지 저도 스스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가 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뭘 해도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좀 스텝이 많이 서로 꼬였는데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지금 1년 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수사기관 개혁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특별하게 수사권과 네. 기소권을 또 동시에 갖는 그렇죠.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수본이 첫 수사로 이 수사를 맡았는데 정치권이 어쨌든 특검을 합의해버리면서 국수본도 지금 오늘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이 좀 언론을 그렇죠. 통해서 네. 공문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건이 워낙에 예민하고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는 건이어서 여야 모두가 지금 좀 스텝이 꼬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어쨌든 더 긴장해야 되는 건 집권 여당인 것 같고 오늘이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이제 네. 사과했죠. 네. 이야기도 메시지도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모든 정부가 레임덕이 시달렸던 거는 굉장히 그 위정자의 측근 비리가 항상 핵심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친인척이나 뭐. 네. 부패라는 키워드가 무능이란 키워드보다 훨씬 더 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아마 혹은 민주당은 초반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고위공직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아니라 네. LH의 어떤 하위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였다. 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은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사실 어쨌든 그런 일들만 쭉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1년 남은 거에 비하면 상대평가를 해보면 제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좀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게다가 지금 집권 4년 차가 됐으면 공직기관이든 공공기관의 어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정부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초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좀 였지 않았나 여당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사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인 거는 좋다고 보는데 누차 지적됐듯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청와대 브리핑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처럼 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렇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올곧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 어떤 법적인 책임 없더라도 도의적인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항상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은 웃고 있군요. 네. 네, 두 분 다 웃고 계시군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지금 5시 반부터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합당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툭 던졌어요. 이 어떤 전략, 이 시기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할 텐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뭐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결국엔 그 카드를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언젠가는? 네, 그러니까 네. TV 토론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안 후보가 아까 혹시 단일 후보가 되면 제3지대에서 지금 이제 장 밖에 나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뭔가 제3지대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럼 그게 야권 분열이 된다. 이런 비판이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나 절대 그럴 생각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받았냐면 합당을 하려면 오늘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장 하지 왜 미루냐?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해왔던 2번이냐 4번이냐 논란이 이제 사실 이제 사라지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안 후보는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냈는데 아직 이제 서로 날선 국면이 이어지는 단일화 국면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약간 시큰둥하게 혹은 좀 뭐 대승적으로 포용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하루 토론 직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는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 일단은 입당을 하고 합당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합당이라는 형식을 거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네. 막 이런 문장들이었어요. 워딩들이 오늘 부산에 가셨던데 어떻게 보였어요? 이 안철수 정말 후보의 선택? 10년째 안철수의 생각은 읽기가 어렵구나. 영원한 미스터리입니까?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일단 최대한 제3지대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철석 연대, 뭐 이제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의 연대를 네. 그림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자꾸 백중세에서 조금 더 하향세로 안철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좀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네. 사실 우리 안철수 후보는 이제 2년마다 합당이나 창당을 하시는 분이어서 원래 네. 시기로라 하면 이제 내년 초에 합당을 해야 이게 2년 그동안 주기설이 맞거든요. 4번 하셨습니까? 네, 지난 8년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거, 네. 16년에 국민의당 만든 거, 2018년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한 거. 그렇게 따지면 이제 2020년에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었으니까 네네. 2022년에 이제 새 당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게 좀 템포가 빠르네요.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림이 네. 어쨌든 단일화로 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울림이 없고 그림만 있는 단일화가 돼서는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 결집에도 그렇고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마지막 남은 거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아마 오 후보 안 후보 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밤부터 지금 양 후보가 TV 토론 진행 중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LH 직원들 뒤에는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사후 수습입니다. 검찰이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 하나입니다. 여러 번 삽질하는 것보다 검찰이 포클레인을 떠내면 될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검찰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경찰과 세무서와 함께 수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검찰이 수사하고 이어받아서 특검이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 네, 지금 초반에 저희들이 이제 이 녹음을 한 부분인데 LH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안철수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지금 실무협상에 난항을 겪는데 그 이유가 오세훈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 상황 논란 참 네, 선거 때문에 들리는 네. 얘기였죠.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었습니까? 이제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이번에 또다시 상황 논란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상황이고 누가 상왕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실무협상팀이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불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후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무협상팀이 안을 갖고 오면 이제 후보가 대승적으로 이거를 이제 받을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양보할 수 없을 건지. 근데 이제 지금 안 후보의 얘기는 실무협상장에 가보면 국민의힘이 뒤에 후보 뒤에 한 명이 더 있다, 상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후보 뒤에 상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대1로 자기가 후보를 만나면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호감도 있는데 네. 그 사람 의지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본인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고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엔 그러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밖에 안 남는 건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뭐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안철수 후보가 2016년도였나 제 기억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빗대서 차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한 있었죠.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새삼 이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이의 악연이 구원이 계속 좀 정말 구원이 오래가는 회자가 것 되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상황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권한은 없는데 법적 정치적 권한이 없는데 그걸 행사하는 뭔가 그런 느낌의 거고 약간 그림자. 이건 지금 네. 당대표인데 사실 당연히 당의 사활을 건 선거에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거기서 비선 실세 이런 식의 어떤 마타도 음. 그런 프레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당에서는 당연히 당 대표격인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을 당연한 오세훈 공개적인 후보로서는 해야 역할인데.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저는 그 들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안철수 후보를 오랫동안 이제 어쨌든 취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네. 그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생물이고 계속 이제 어쨌든 적의 적은 나의 또 친구가 되고 바뀌고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종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이 날선 최근 며칠의 논쟁을 보면 네. 오히려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앙금이 남아 있는 사람은 네. 굉장히 막 이 본인이 어쨌든 세 석밖에 없는 당을 가지고 100석이 넘는 당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취해야 되는 어떤 정적 스탠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지션들이 있을 텐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석에 받는 게 네네. 과연 이제 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후보로서 적절한 모습인가 또 이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싸움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는 참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하나 좀 보죠. 오세훈 후보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 내곡동 땅. 네. 이 내곡동 땅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던 땅이어가지고 같은 동네인가 봐요.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잡합니다. 안 복잡한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네. 그 오세훈 후보 이제 배우자와 가족 처가죠.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에 땅이 있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울시장 하고 있었을 때 일이기 때문에 2009년 8월. 네. 그래서 뭔가 특혜 의도 논란이 일었죠. 그랬더니 오 시장이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다 그냥 결정이 된 거고 나랑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렇게 최초 해명을 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었음을 판명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인데 다소 궁색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거짓말 프레임에 걸려버렸는데요. 사업 네. 추진 일정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했고 그 부분이 정정을 했죠. 네. 그리고 자기 이 땅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부터 재산 신고해서 이 땅을 재산 신고를 해왔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국회의원 당선 됐을 시절이죠. 때부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토론을 들으니까 뭐 처가에 땅이 있는 거가 어딘지를 다 기억을 하냐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뭐 공직신고서 때 봤겠지만 네. 자기 머릿속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것도 자기는 아예 그 땅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2000년부터 이미 갖고 재산 신고를 했던 땅이라고 하면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LH 파문과 맞물려서 네. 이게 특혜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해명에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모르죠.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알기는 어렵고 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뭐 서울의 땅은 항상 한정적이니까 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불법이든 아니든 부동산으로 좀 이익을 본 어떤 재무적 형성 그런 흐름 이런 것이 좀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죠. 사실 지금 지난번에 광진구의 국회의원 후보 나올 때도 한 60억 정도 자산을 신고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 끝나고 10년 동안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네. 원래 좀 자산가구나. 근데 부동산으로 조금 많이 일어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또 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보금자리 주택 그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장이 과연 몰랐을까, 정말 뭐 국토부만 관여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